네, 앞서도 잠깐 예고해드렸지만 일발장전뿐만 아니라 출발 오늘의 증시 오늘 내일 정도는 조금 매크로의 그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적인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일본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다뤄드릴 테니까요. 초반에 좀 놓치지 마시고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최근에 보면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편하게 하는데 물론 당위성이야 대북이라든지 러시아, 뭐 대중국 그 뒤에는 또 미국과 연합적으로 있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만 좀 다루기 때문에 일본 엔화 약세 지금도 계속 움직이는데 149.8엔 동경환 씨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좀 많아졌어요. 갑자기 뭐 원래 몰랐던 건 아닌데 있었던 건데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목이나 이런 선택이었고 어제도 종목을 좀 두산 테스트날 좀 봤는데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고 밸류에이션을 측정받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은 뭐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 있고 해서 오늘은 이제 인버스 ETF, 지난주에는 레버리지 ETF, 오늘은 인버스 ETF. 좀 촐싹맞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전 세계의 GDP 상위 국가 뭐 잘 아시는 1위부터 4위까지 단일 국가 체제로 봤을 때 유로존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리스크가 계속 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인데 지금 연말에 4.75%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11월 2일 날 FOMC가 있는데 75 베이시스 포인트, 12월 달에도 7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럼 1.5% 올리면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니까 뭐 75, 50 해서 올리든 75, 75를 올리든 4.75 내지는 5%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날 거냐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봐야 되는데 쉽게 잘 안 떨어지는 게 좀 애매하죠.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터미널 레이트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자꾸 눈높이가 올라가면은 나머지 국가들도 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타이트닝을 가고 있는데 일본만 뒤로 가고 있어요. 일본은 양적 완화에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창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YCC라고 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조작. 네, 하여튼 조작입니다. 그것도 일드 커브 컨트롤 되고 있지만 그게 어제부터 살짝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거슬려요. 자, 전 세계 GDP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위한 당대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GDP 성장률 3분기 걸 내놓질 않고 있죠.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중국은 LPR 금리,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미국하고 또 벌어지면은 자본이 빠져나가고 위안화도 약세가 되고 7.2 위안까지 지금 넘어갔는데 거기도 불편한 거죠. 쉽게 가지 못해요. 일본 얘기해드렸는데 32년 만에 엔저. 이 얘기는 너무 길어서 내일 다시. 하여튼 제가 또 오늘 유튜브를 찍는데 39금 증권방송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뭔가 꼼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엔화 약세는 원화 약세를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일부 그 남아프리카나 이런 아프리카 쪽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습니다. GDP 대비 뎁스 부채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이 266%예요. 우리나라하고도 뭐 비교가 안 되죠. 266%라는 얘기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자 폭탄에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금리를 못 올려요, 일본은. 그래서 계속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BOJ,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사들이죠. 그러면 BOJ의 대차대조표인 밸런스 시트는 지금 엄청나게 뚱뚱해져 있어요. 무한정으로 뚱뚱해질 수는 없어요. 페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채권을 막 담다가 이제는 다시 풀잖아요. 그걸 이제 뭐 테이퍼링, 타이트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본도 무한정으로 뚱뚱해질 수 없는데 네, 일본은 목에 찼다 금융적으로. 저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다. 네. 하여튼 전 세계 GDP 규모는 4위 일본, 영국 문제. 영국도 문제가 덮여진 게 아닙니다. 파운드화가 어제 다시 내려가왔는데 영국 외환 보유고는 1,000억 달러가 채 안 돼요. 저거를 이제 외환 규모로 봤을 때, 수출 동향으로 봤을 때는 2달, 석 달 치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4,000억 달러 지금 넘게 좀 있긴 합니다만 저 외환 보유고가 못 건디면은 저런 약한 포인트를 투기자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행동을 하면은 반대에 또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개입하기가 쉽지 않죠. BOJ나 일본 당국도 지금 개입하려고 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고 개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저런 문제들이 있고 한국은 외부에서 환경도 환경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금 경색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부분을 굳이 애써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일부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부도설도 돌고 했는데 물론 설이에요. 그건 또 확산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크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게 또 굉장히 커요. 근데 뭐 다루려면 저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두 분과 함께 얘기하다가 좀 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건 분명한 것 같고 아까 이제 일본 이제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 50%뭐 60% 공식적으로는 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잡히긴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로 일단 집계가 좀 되고 있고 미국이 한 160% 정도인데 일본이 미국은 지금 괜찮아.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그쵸, 뭐 때문에 발권력을 갖고 있는 뭐 네. 일본도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엔화가 이제 사실은 뭐 기축통화 국제통화.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국제통화이긴 한데 뭐 그런 이제 측면으로 보면 되는데 260% 정도 되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부채가 좀 높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그 제로 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건 어찌 보면 미국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지금 달러 강세 뭐 자넷 옐런 이제 재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했는데요. 당분간은 이제 달러 강세를 좀 용인하는 듯한 그런 이제 제스처를 좀 표명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일본도 이제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 사실 엔화 가치가 지금 확 올라가 버리면 달러는 바로 떨어지는데 네. 지금 엔화 가치가 자꾸 이제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50도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저를 방어하는 수단은 두 가지인데 금리를 올리든지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내리면 쏟아부으면은 당연히 환율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 좀 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쏟아부으면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그렇죠.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미국 금리가 또 올라가죠. 미국이 원하겠어요? 안 원한단 말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을 약간 이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를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좀 팔려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이제 특히 이제 동아시아 쪽에 이제 위안화 약세도 사실 이거 그냥 또 넘겨짚을 수는 없는 대목이거든요. 네.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 때문에 원화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더 지금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도 뭐 환율이 또 상승하면서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약세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대목은 이제 이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이란 건 항상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이렇게 많이 좀 뒤섞여 있는데 어떨 때는 악재가 이제 대단히 조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죠. 그게 이제 지난 6월 달의 흐름 그리고 이제 9월 달의 흐름이었고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완충되면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호재들을 조금씩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장이 이제 지난 7월 이후의 반등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상당 부분의 악재들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다. 다만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건 어제 사실 오후에 공교롭게도 딱 10시가 넘어가서 이제 중국 상해진세 개장하자마자 한 11개 정도 이제 경제 지표가 다 발표가 지연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왔죠.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5 되니까 건설사 이름은 뭐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뭐 이제 건설사들 한 두세 군데가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이제 CP 발행을 했는데 뭐 9%가 넘게 뭐 10%가 넘게 CP를 이제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안 모인다. 국려지책으로 20%뭐 30% 이런 얘기들도 네. 있어요. 그래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단기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1년물, 3년물 CP를 이제 발행해서 만약에 10%라고 하면
1억 넣으면 1년에 1,000만 원 이자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회사들이 1년, 3년을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에 CP를 인수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단기 자금은 이제 많이 조금 경색되어 있다. 그래서 몇몇 이제 뭐 건설사들이 막 유증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루머들까지 막 이제 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가 이제 가중이 좀 되면서 어저께 초반에 이제 올라가던 시장이 오후장에 와르르 이제 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뉴스가 있잖아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35층. 재건축 네. 20년 만에 수건을 풀었다. 네. 하필 이때?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필 이때? 그렇죠. 잘 돼야죠. 지금 둔촌주공도 이제 다시 올린잖아요. 네. 다시 한다고 합의를 네, 이 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렵지만 조금 탄탄하게 조금 이게 그냥 자기 자본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펀딩 돈을 끌어와서 이 행사 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금리가 자꾸 올라갈 때는 조금 주의해야죠. 그렇죠. 네. 이 금리도 금리지만 이제 원자재 공급망 우려 네. 이게 저는 더 핵심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또 이것도 지역을 얘기하면 요즘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모 지역에서는 실제 이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보다 분양가가 더 이제 높아지는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공 단가는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니까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고 적자를 보면서 아파트를 판매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 이제 조합원들 분들께서는 어째 보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지금 뭐 가구당 뭐 수천만 원을 더 이제 지금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재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러면 돈을 어디서 또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쟁여놓은 현금이 많지 않으면은 또 빌려와 차입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지금 이금융권까지도 대출을 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잘 안 돼요. 네, 보통은 이제 시공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대출을 좀 중간에 이제 해 주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 규제 때문에 막혀가지고 네.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단기 이제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저께 또 강원도에서는 내년 초에 이제 레고랜드 관련해서 디폴트 난 거 출발하겠다고? 다 상환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좀 했거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디 하나가 속된 말로 자빠지면 정부에서 이제 유동성을 좀 투입을 해서 충분히 이제 땜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봐요. 아직까지는 이게 신용 리스크로 이제 아주 크게 비화될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네. 분명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뭐 좀 신경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런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거리들을 하나씩 이제 좀 찾으면서 살아날 수 있는 좀 명분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물론 이제 어제 우리 시장 조정받았고 오늘 미국 시장도 조정받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온 걸로 치면 한 7, 8% 올라왔다가 약간 이제 좀 되누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너무 여러분들이 또 이게 시장을 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앵커님은 오늘 인버스 ETF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 ETF를 조금씩 이제 모아가야 되는 거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거 이런 애들 이제 조금 빠질 때마다 6,000원 뭐 초중반 뭐 요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종목도 뭐 지수하고 조금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 2차 전지 소재 종목 중에서는 LNF,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사실 뭐 동진 세미캠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제 이제 기사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그 TSMC가 그 3나노 공정 있잖아요. 네. 요걸 이제 또 연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12월 달로 또 연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올해 안에 될지 삼성은 이미 지난 한 5월, 6월 달에 이제 이미 양산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제 3나노 이하 공정에서 약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 우위를 좀 점한 게 아닌가. 뭐 그럼 또 미세 공정 관련해서 또 동진 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또 갖다 붙이면 그냥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게임주들 뭐 로블록스라든지 넷플릭스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게임하고 엔터 기업들이 어저께 반등이 들어오다가 오후에 장이 무너지니까 얘네들이 또 제일 먼저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 오히려 이제 지수가 하방을 만들었을 때 올라갈 때는 좀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게임주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저는 오히려 약세 구간을 이용해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분할해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꼭 제가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보는 그러니까 저는 분야가 이제 FX를 좀 많이 보니까 환 쪽을 보는 환쟁이고 거기에 이제 금리하고 이런 거시 경제나 매크로를 조금 들여다보는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리고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김명민 매니저처럼 아이 필요 없어 그냥
긍정도 찾아야 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레버리지. 네.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은 LNF, 동진 세미캔,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거 볼 수 있다라는 네. 거 좋은 의견입니다. 여기서 자 이제 정경민 차장의 의견. 이 주제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무거운 주제죠. 그러니까 형이하학적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전에 여쭤봤잖아요. 네. 엔화가 150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하락이 저는 엔화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이 전략도 약간 엔화 관련된 걸 준비를 했고 네, 왜냐하면 엔화 특집 하고요. 네. 네, 내일은 또 네. 엔화. 그러니까 뭐 하여튼 특집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98년도 우리나라 IMF 갔을 때를 제외하면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슨 이렇게 논문 주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발 장전 시간에 뭐 이렇게 해서 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에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놓여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왜 ELS들 기준가 밑으로 가면은 낙인. 붐셀 하잖아요. 그냥 팍 다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을 수 있고 이 달러와 매칭되는 아시아권 이종 통화를 싹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당탕탕 거릴 수 있는 리스크가 거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50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빅 피겨라고 해서 그 굉장히 큰 숫자를 의미하죠. 거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모든 포지션들이. 그러면 낙인으로 탁 쳐버리면은 이게 풀려서 재설정돼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히 튀는 해프닝으로 끝날 거냐 이게 아니라 150엔이라고 하는 달러당 말씀하신 그 1997년도 이 아시아 외환위기 그때가 148엔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 전에 파운더가 그랬잖아요. 근데도 파운더가. 시장이 조용해. 이러려다가 말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일본의 이제 YCC라고 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일본은 조작합니다. 그런 국가, 그런 나라야. 컨트롤을 하는데 10년물이 그 상하 밴드가 25bp거든요. 그거를 한 번도 지금 터치한 적이 없는데 어제 255, 그러니까 25bp를 넘겨서 탁 한 번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뚜루룩 밀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료는 로컬 재료는 뭐 ABCP에 뭐 단기체가 그리고 뭐 이런 어디선 또 루머다라고 제안하는데 밖을 봐야죠, 밖을. 그러니까 이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IMF를 겪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IMF 당시에 이 현업에 종사한 분들이 아니면 그때도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현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내 음절로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엔화가 그 위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거기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뭐 공매도 제도에 좀 뭐 쪽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특정 공매도 비중 뭐 국내. 30% 이상, 예. 네. 그리고 뭐 주가 하락률 3% 이상. 또 만지작거리는 카드, 이거- 증안 펀드, 네. 공매도 일부 규제.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시장 방어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그냥 한 거. 공매도 전면 규제. 이거는 2천 그러니까 깨지면 딴거 필요 하겠다고. 없고 그냥 그러면 쇼 커버를 장중에 그것만 하더라도 공매도 이게 굉장히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걸 안 하고 뭐 공매도에 이제 약간 뭐 일정 기간 금지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원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 쇼 커버 있었죠. 그리고 네. 증안 펀드를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게 이 돈을 다 주식에 쏟아붓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이게 이거는 이 시장 신용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는 채권에 들어갑니다. 네. 이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이제 뭐 2,200선 이렇게 좀 뭐 회복을 해 나갔는데. 뭐 저는 이게 좀 잠시 반응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은 그게 좀 그어가고 있는데 반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강세론으로 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은 좀 걸려 보일 것 같고 이게 좀 뜯어보면 긍정적인 요인이 좀 아니란 이제 그런 점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스튜디오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네. 채권 보부상이고 이 부동산 PF의 거강꾼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막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뿐더러 뭐 브릿지론은 뭐 20%, 25%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받아줄 것도 없고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헌인마을 있잖아요. 구룡 그쪽에. 근데 거기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건설사와 증권사. 그리고 문제는
ABCP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쪽에 그것도 그 본 PF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책임을 져줄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자산 유동화를 한 거는 강원도가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부채 유동화죠, 부채 유동화. 그러면은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때에 그 등장했던 CDO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빚을 낸 증서, 그 우리 빚쟁이 증서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또 유동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주인이 누가 될 이게 지금 일발장전에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종목으로 이제 좀 수렴을 또 해야 오케이, 되잖아요. 오케이. 예, 예. 그래서 너무 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 개인적인 손님들도 뭐 3개월, 6개월, 1년짜리 채권 좀 제한해 주세요 하면 요즘 제한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환, 또 신용, 자금 이런 쪽에서 지금 약간의 이제 경고음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뭐 큰 금융 시장 안에서 주식 시장이 뭐 10%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채권 시장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종목은 뭐냐? 실질적으로 좀 많이 요즘 요 회사들이 많이 좀 일감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네. 역시 이제 민간 부분의 채권 회수 그리고 이제 권리 관계에 대한 용역, 자금 회수 그렇죠. 고려신용 추심. 정보, SCI 평가 네. 정보. 네. 그리고 이 금융기관들도 전반적으로 충당금 굉장히 좀 쌓아야 되고요. 그렇죠. 감채금도 대손적으로 좀 쌓아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서 금리 올라가면 이들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저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SCI 평가 정보, 고려신용 정보, 나이스 평가 정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아니요, 뭐. 이렇게 축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얘기하기 얘기 하다 시작하면은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 하다 감사해야 보니까 돼. 이게 주식시장이 돈 다 빠져나와가지고 사실 요새 이제 예금 시장에서 연 이제 6% 예금이 이제 나왔거든요. 예적금. 그러니까 1년 동안 1억을 예금을 하면 이자가 600만 원. 그리고 네. 이제 이중 이제 그 제2금융권에 소위 말해서 요즘에 이제 8%? 파킹 통장 있잖아요. 네.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넣어놔도 연율 한 3.5% 네. 이자를 주는 그만큼 이제 돈이 좀 귀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식 투자의 환경 자체가 작년 재작년과는 올해 정말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전직은행원 출신? 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지금 시장에 이제 반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아, 뻘쭘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은 좀 다 같이 드는데. 똑같이 한 것을 바라볼 수는 없고 이 상반된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균형감을 가지셔야 된다. 그럼요. 분명히 이제 노이즈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제 이 유동성 위기가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극단적인 어떤 신용 위기로까지 비화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지. 좀 경계는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그게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뭐 네. 매일매일 저희가 방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진짜 의도가 뭐냐. 이게 경제적으로 자국 내에 분란 소란이 생기면은 시선을 밖으로 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더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국가일 수도 있다. 그게 진위 여부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저희 이 출발 오늘의 증시 초반부에 긴급 진단 코너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모셔놓고 한 번 더 자세히 정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